한국 TV 방송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했던 건데 1957년 5월에 본래 그 상업 TV 개국이 됐어요. HLKZ라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갑자기 2년 후에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가지고 방송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우리가 텔레비전 없는 59년부터 61년까지 이제 텔레비전 없이 쭉 저거랬는데 61년에 서울 텔레비전 방송 개국이 돼. 지금 KBS 전신이에요. 지금의 KBS가. 그리고 64년에 민간 방송인 동양 텔레비전 방송 개국됐습니다. 그리고 66년에 MBC TV가 개국됐고, 그리고 큰 역사 중에서 1980년 12월 1일 날 KBS, MBC 칼라 방송 개시한 거. 그 전에 1980년 11월 30일을 기해서, 그러니까 11월 30일을 기해 가지고 그때 있었던 전 방송들 이런, 그러니까 TBC, 동양 텔레비전이 이런 방송들이 KBS 통합이 된 과정이에요. 통합이 돼 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케이블 TV의 발전, 케이블 TV. 본래 CATV, 케이블 TV는 미국 오레곤주 산간의 난신척 해결을 위해서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은, 산에는 지금 다 그러잖아요.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산에서는 바로 공중파, 그 지상파를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케이블로 통해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처음 커뮤니티 안테나 텔레비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의 케이블 TV, 온 동네에 이제 케이블 TV가 됐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케이블 TV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아요. 케이블 TV 이주 쪽으로 갔다 갈까? 미국은 완전히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MBC니 CBS니 ABC 같은 그 막강한 그 공중파 TV들이 CNN이라는 그 케이블 TV한테 꼼짝 못 하는 거야. 보도나 이런 것들, 특히 보도에서 완전히. 그러면 그 MBC, CBS, ABC는 어떤 방송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MBC 본래 1926년도 RCA라는 계열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5개 텔레비전과 8개 AM, FM 라디오를 소유한 좀 빈약한, CBS나 이제 ABC에 비해서는 빈약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다음에 CBS는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1951년 최초의 그 컬러 상업 방송 시작하고, 유명한 게 그 뉴스 앵커의 뭐 대명사라고 하는 워터 크론카이드. 가끔 여러분들 어디서 방송뿐만 아니고 자주 앵커 하면은 이 앵커의 대명사라고 할 사람, 워터 크론카이드.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I love 루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게 이제 그 성우들이 더빙해가지고 이렇게만 계속 방송이 유명한 그런 일종의 홈 드라마랄까? 시츄에이션 드라마. 그걸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CBS가 콜롬비아 레코드사 그걸 소유하고, 뉴욕이 본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 1927년 그 라디오로 시작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방송국을 인수하면서 CBS로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워터 크론카이트 얘기 나왔는데 2009년에 이제 죽었지만은 이 월터 타임이라 해가지고 광고를 뺀 23분, 30분짜리 일종의 시사 프로그램이죠. 뉴스 프로그램인데 월터 타임이라 광고를 뺀 23분. 이게 미국을 완전히 움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어. 유명한 케네디 단독 인터뷰.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때 단독으로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거. 그리고 1963년도 케네디가 암살됐을 때 그 사건을 최초로 속보로 정해냈던 그런 시. 그리고 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할 때 그걸 중계를 봐서 계속 중계를 해가 유명했어.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해가지고 닉슨의 그 유명한 사건 있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걸로 유명한. 이런 게 다 워터 크로카이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참 재밌는 것들은 주울렌이 모 대통령이 중국의 유명한 이제 최고의 정치 지도자죠.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거가 대단한 어려운 과정이었죠. 인터뷰 다 했고 특히 재밌는 거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 필립 공을 인터뷰를 했는데 필립 공이 영국 같은 데 굉장히 자존심 있죠. 영국 왕실에. 필립 공이 그 워터 크론카이트에 그 질문에 이렇게 슬슬 녹아 들어가 가지고 왕실 재정이 엉망이라는 걸 그냥 밝혀가지고 막 영국이 발칵 뒤집힐 정도가 됐어. 그런 것도 있어.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자기가 누구하고 인터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유치원에서부터 청년기 뭐 학력 무슨 경력 모든 것들을 쫙 완전 물론 뭐 작가나 그쪽 이제 저기가 보존 인력이 다 도와주겠지. 완전히 알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다 보면은 옛 친구 그러니까 국민학교 유치원에 뭐 친구를 만난 그런 기분으로 너무나 잘하니까 막 유치원 때 막 자기의 버릇이니 국민학교 때 뭐 했던 거 막 하다 보면 코 올리기 했던 코 올리기 개구쟁이 했던 개구쟁이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친구인 줄 알고 자기도 몰래 비밀 이거는 말 안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나도 몰래 그냥 다 발설해 버리는 그런 유명한 저거. 그래서 인터뷰 하여튼 계지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걸로 유명했던 게 CBS입니다. CBS. 그 다음에 ABC 아메리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이건 1943년에 발족. 여기 유명한 피터 제닝스라는 저녁 뉴스로 최고 시청률을 또 올렸다. 또 유명한 1974년에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그 드라마, 장편 드라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쭉 사는 그 흑인 노예들의 그런 거를 쭉 본 그 헤일리의 소설을 TV 드라마한 뿌리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방영이 됐었죠. 1974년에는 뿌리를 방영했고 직원이 지금도 한 2만 명 정도 되고 TV 10개, 라디오 21개 그리고 스포츠 채널 요새 우리는 가끔 ESPN 보죠. ESPN도 ABC가 갖고 있는 거죠. 신문도 가지고 그리고 1996년 월터 디즈니 그걸 인수해서 190억 달러 인수해가지고 뭐 영화, 방송, 신문, 캔사스 시티 스타라는 신문도 있고 그런 대단한 미국의 유명한 ABC, CBS. 이 ABC와 CBS의 그 시청률 싸움은 뭐 어마어마한 백병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그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 CNN이 출연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테드 터너가 1980년에 설립한 CNN, 애틀랜타에 지금 있는데 처음에는 20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4,000명의 직원과 37개 지국 그리고 8개국어로 된 12개 인터넷 사이트 운영.
이것도 작년에 제가 수집한 자료니까 더 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OL이라고 그러니까 홈 HBO, 홈 박스 오피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타임 출판사, 그리고 AOL, 아메리칸 온라인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운영합니다. 굉장히 큰. 유명한 거는 1991년에 걸프전, 그때 피터 아네트라는 기자가 이라크 바그다드 거기 다국적군이 막 공습하는 장면, 그 장면부터 그냥 세계 단독 생중계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CNN 저기에서, 지금도 CNN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소련 쿠데타, 이것도 처음으로 보도했고, 94년에는 서방 언론 최초로 김일성 장례식을 TV로 생중계했어요. 우리도 모든 걸 북한까지 와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CNN의 영향력으로 해서 지상파, MBC, CBS, ABC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것. 그래서 미국은 거의 다 케이블 방송이 주류를 이루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거기에 비해서 케이블보다도 이성방송이 강력한 적을. 지난번 뉴스 코퍼레이션 머독 얘기했죠. 머독이 갖고 있는 이성방송이 완전히 모든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도예요. 우리 한국은 공중파가 아직까지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과정이죠. 뭐야? 계속. 그 다음에 이성방송에 대한 얘기. 이성방송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 새틀라이트, DBS라고 합니다. DBS. 통신 이성을 이용해서 TV 중계. 그런 종. 1962년 7월 10일 날 텔스타 1호를 기점으로 해서 막이 열린 65년에 컴셋 인터세트 1호 발사로 실용화 단계 돌입. 유럽에 비해 미국이 앞섰지만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케이블 TV 위주로 발전했고, 유럽이 이제 스카이원을 시작으로 아트라스 이성, 유텔셋 이성, 인텔셋 이성, 스페인의 히스퍼셋 이성 등 각 나라들이 너도나도 이성으로 해가지고 방송 비약적으로 발전. 우리나라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만들어가지고 한통신이 1990년에 무궁화 이성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호, 96년 2호, 99년 3호 발사. 2002년부터 디지털 이성방송 KDB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시작했어요. 지금의 스카이라이프. 가끔씩 이렇게 이성 안테나 이렇게 쭉 아파트에 보면 있죠. 그게 스카이라이프를 보기 위한 적입니다. 현재 300만이 아니고 500만 가입자, 500만. 한 200만이 늘었습니다. 200개 채널인데 200개 채널. 그중에 HD TV로 HD 최고 화면으로 온 거가 한 100개 채널은 HD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31개나 오디오 채널도 들어있어요. 라디오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본래는 KBS, MBC, 그리고 조중동, 삼성전자, 그리고 이성방송 아답터니 모든 것들을 만든 휴맥스라는 데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인터넷으로 올레 TV라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IPTV
또 계속 방송 중인데 특히 올레 TV가 요새 막 인기가 많죠. 그래서 영화, 뉴스, 스포츠, 음악, 오락, 교육, 다큐멘터리, 홈쇼핑 뭐 하는 게 없어요. 200개 TV 채널에 31개 오디오 채널에 101개 HD 채널 서비스 이렇게 해서 지금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이성방송으로 이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과정. 자, 다음은 방송의 형태, 방송 형태. 각 나라는 방송 형태가 다 틀려요. 방송 형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문학과 다닐 때는 매스컴 4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걸 달달달 읽어야 돼. 매일 이것 갖고 논문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윌버 쇼람의 그 4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의가 일리노이 대학 출신들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있던 교수들이 만든 매스컴 4 이론입니다. 이 4 이론에 의해서 신문 이론인데 사실은 이걸 방송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체주의 이론, 전체주의 형태로 해서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론. 일버 슈람 교수가 이거 전체적으로 전체주의 이론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있는데, 미디어는 당과 정부로부터 통제받아야 하고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전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게 전체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이나 스탈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 방송이나 신문이나 모든 거는 국가나 당의 도구로 이용돼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의 선전 및 선동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돼야 한다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전체주의 형태의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 초기에 이제 이런 이론. 두 번째, 가부장적 형태, 권위주의 이론인데, 그건 F.S. 시버트 그 교수가 계속 주장한 거죠. 권력은 국가에 있고 공적 책임도 국가에 있기 때문에 매스컴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일반 대중을 저소간 집단으로 보고 적당한 양의 시금치와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가게는. 그래서 정치 지도자, 소수 엘리트가 지배한 그런 사회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진국, 아프리카, 중동 이런 쪽에 처음에는 BBC도 이 가부장적 형태를 그대로 댔어요. 라디오 룩셈부르크 이런 영향. 그래서 1960년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 권위주의 이론입니다. 가부장적 형태의 권위주의 이론. 그 다음 세 번째 자유주의 형태. 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자유주의. 이윤 우선적이고 대중영합적이며 실용적, 경쟁적, 물질적, 평창적, 인간적 가치보다 경제 우선적 그런 자유주의 형태. 통제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매스컴은 정부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단지 감시하는 역할이 주요 목적이야 하고, 이윤 우선적, 그러니까 상업방송의 그 이윤 추구 그대로, 그리고 대중영합적, 시청률, 실용적이고 경쟁적이고 물질적이고 아까 얘기한 평창적, 인간적 가치보다도 경제 우선적입니다. 미국이나 중남미, 미국을 그대로 따라서 중남미 쪽에 자유주의 형태가 막
자유주의 이론. F.S. 시버트가 주장한 자유주의 이론. 마지막에 보수주의 이론. 보수주의적 형태로 보수주의 이론. 데오도로 피터슨 교수가 주장한 겁니다. 영국, 서도, 캐나다, 일본 공영방송의 모델을 만든 광고와 시청률이 대중이 원하는 것과 공익성을 가미했고, 보수주의 이론에서는 자유는 어떤 목적을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책임을 조건으로 한 권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영국, 서도, 캐나다, 일본 이런 공영방송의 모델, 공영방송이 다 이 보수적 형태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광고도 대중이 원하는 것에다가 공익성을 가미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책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보수주의 형태, 방송 형태. 매스컴 이론에 의해서 방송 형태 분류를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송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지역적 국가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입니다. 소유가 어디냐, 국가냐, 개인이냐, 또는 어떤 영리단체냐, 이런 것. 통제는 어떤 식으로 오고, 관리는 어떻게 오고, 재정은 어떻게, 재정은 시청률을 받냐, 상업방송으로, 광고로 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다원화됐어. 아시아는 거의 다 정부에 의해 소유 운영된, 정부에 의해서. 말레이시아, 이란, 이라크, 사이프러스, 터키, 인도네시아, 필리핀, 레바논, 태국. 그런데 거기에다 약간의 상업방송을 가미했습니다. 아프리카, 완전 정부 직할체제, 정부가 완전 관장. 가나나 말라이, 나이지리아, 일종 정권의 정권 유지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미, 중미는 상업방송국의 천국, 미국식이죠, 완전히. 특히 직할체제 그 이란의 재밌는 얘기인데, 이란의 그 파라 여왕 대관식, 테레비 개국을 자기 대관식을 위해서 개국을 했어요. 우간다 같은 데는 이디아민 자기가 아랍 통일기구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개국한 빼고, 그리고 1975년 결혼식에 TV 시설을 확충한 그런 사람. 이디아민 웃기는 사람이지. 아랍 통일기구 기구 회의 의장인가 되면서, 원래 이 사람이 프로권투 선수였는가 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놓고, 자기 정적 오보테라는 사람인데요, 그 지지 세력 30만 명에서 100만 명을 학살했어. 근데 막 30만,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이는 방법도 가까이 죽고 막 이상한 식으로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한 그런 독재자인데, 1978년에 탄자니아하고 전쟁하면서 졌어요. 그러면서 사우디로 망명해가지고 지난 2003년에 사망했는데, 그 100만 명씩이나 이렇게 죽이는 그런 독재자.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결혼식 또는 아랍 통일기구 그 의장으로서 그걸 위해서 TV를 개국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나라는 아시안 게임 중계를 위해서 1920년 TV를 개국해요. 이런 식으로 정부 직갈 체제에서는 거의가 자기 그 통치자 또는 국가의 어떤 효용성 때문에 개국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남미, 중남미 이런 데서는
게벨스 이론을 그대로 활용도 했죠. 어떤 국가도 방송처럼 강요하고 설득적인 대중매체를 국가 정책이나 국민적 이익에 무관하게 방치해두지 않는다. 그래서 전파는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가 직영하고, 직영하는 대신에 공영이냐 민영이냐는 병합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금은 거의가 시청료를 받는 나라도 광고를 병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세계적 방송 추세입니다. 시청료, 수신료라고도 하고 시청료라고 하는데,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다 수신료. 싱가포르, 아프리카 국가 거의가 약 50여 개국이 거의가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공영방송 재원으로 활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중. 우리나라도 1963년 텔레비전 시작하면서부터 2,500원, 1963 1월에 1월 처음 시작할 때는 100원이었어요, 시청료가. 그때 돈 TV죠. 그런데 시청료가 100원. 그리고 1981년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 그대로 흑백 텔레비전 따로, 칼라 텔레비전 따로 가격이 틀렸거든. 근데 1981년에 무조건 집안에 칼라가 있든 흑백이 있든 무조건 월 2,500원씩 받았어요. 월 2,000. 그래서 지금까지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에요? 지금 거의 40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르고 2,500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 한국은 1년에 3만 원이죠. 그러니까 2,500원씩 12달이니까 3만 원. 이 다음에 이제 각 방송, 공영방송론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할 때 이 시청료 문제를 가격 갖고 많이 따질 건데 그 얘기 나오는데, 영국은 1년에 25만 8,300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3만 원인데, 독일은 33만 원을 받아요. 프랑스는 18만 3,600원, 일본은 23만 6천 원. 그래서 우리보다 다 6배에서 많으면 막 10배 정도의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료는 KBS에 2,500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KBS는 2,500원 중에 2,267원만 가져가고, 한전이 이걸 걷어가거든. 한전이 걷는 대신에 163원을 가져가. 그리고 EBS한테 70원씩 줍니다. 70원. 그러니까 3%인가? 그걸 줘.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래서 한전, EBS, KBS 이렇게 가지고 2,500원 가지고 저거는. 한국은 수신료가 39.3%밖에. 광고를 거의 해가지고 지금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광고가 40.6%. 그리고 기타, KBS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방송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가 20.1%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시청료 75.9%, 나머지 24.1%는 해외 방송 사업, 음악회, 또 BBC 커머셜이라고 해가지고 월드 서비스 같은 거, 그건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6.5%가 완전히 시청료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79.1%, 이런 식으로 시청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시청료로 처음에는 시청료 이렇게 봤는데, KBS에서는 지금 시청료라고 안 하고 수신료라고 합니다. 수신료. 왜? 시청료를 딱 거두러 가면은 사람들이, 나는 KBS 안 보니까 나 안 낸다. KBS 안 보는데 시청료를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모든 지상파, 그러니까 공중파로 이렇게 나왔던 모든 게 안 보이는 걸, 모든 기술적인 거를 다 서비스를 해가지고
보이게 만드는 거. MBC가 안 보인다고 해서 뭐 SBS 다 해줘야 고쳐야 되는 과정. 그런 걸로 했는데 시청료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수신료다. 그냥 텔레비전 수신만 하면 무조건 돈 내는 걸로 해가지고 법규를 바꿔서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다 내는 과정이에요. KBS 공영방송 이제 연구할 때 많이 하겠지만 대강 여튼 국가의 그 통제와 압력하에 1973년도에 공사로 탄생했습니다. 공사. 1973년 그 전까지는 국영방송이었어요. 아까 딴 나라들 다 방송 제도적 특성에서 각 나라가 다 거의가 국영방송으로 시작했죠. 근데 1973년에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국영에서 공사로 탄생했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나 중동 같이 모든 저거가 통제됐어요. 국가에 의해서 보도 통제되고 그래서 유명한 사건도 있어요. 보도 지침 사건이라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보도하라. 오늘은 뭐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하지 말라. 이런 거를 지침을 딱 내리면 그 지침에 의해서 방송하는 과정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개발주의죠. 1970년대 유신 때는 완전 개발주의. 국가 프로젝트에 국민을 동원하고 일종의 국민의 힘을 집중시키는 동원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KBS가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회 통합이란 구실하에 보편적 국민 문화는 동원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 문화는 동원적, 쓸데없이 비판하거나 언론의 정도를 걸으라면 그건 국가를 해치는 것이고 사회 지배 세력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다. 그래서 축출됩니다. 많이 축출됐어요. 그래서 수없이 몇 번씩 막 갑자기 신문 방송이 막 폐간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통폐합에서 1980년대에서 한 700여 명이 다 퇴출을 됐습니다. 특히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약간 부정부패 이상한 짓을 하다가 한 그런 기자나 그런 PD도 있었겠지만은 거의가 반정부적이다 하는 사람들을 딱 내가지고 퇴출시켰어요. 700명 정도가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일방적 통제력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이 이유는 일종의 시민사회의 영향이 커지면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그리고 정당의 재편 다양한 매체의 등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종의 미디어계의 그 자유와 또는 수용자의 변화,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조도 생기고 뭐 해가지고 함부로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공영방송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KBS만 그런 게 아니라 BBC도 그랬고 NHK도 그랬고, 특히 BBC나 NHK 같은 것도 거기도 무슨 수뢰 사건에 뭐 연루된 것도 있고 공영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강 매체론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끝내고 두 번째로 10분간 휴식할까? 휴식하고 계속 바로 가. 자, 갈게요.
자, 방송 매체론, 미디어 효과론에 대한 거죠. 인류에 말이 생긴 것은 약 3만 년 전이래, 3만 년 전. 3만 년 전에 말이 생겼는데, 이 소리를 언어로 변하게 한 거, 이게 뭐냐면은 입술하고 혀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데, 말이 처음으로 이제 생기고, 문자가 최초로 생긴 메소포타미아 서령 문자가 처음 생겨요. 이게 5,000년 전이에요. 거기보다 좀 늦게 은나라의 구간 문자가 3,000년 전에 이제. 그림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게 약 2만 년 전 생겼어요. 달리는 들소에 뭐 달리는 들소를 이렇게, 그전에 영상언어에서 그거 나왔죠. 달리는 들소, 여러 가지 소의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꼭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소를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라는 게 어떠냐면 점토, 일종의 점토에다가, 점토 진흙 있죠? 진흙판에다가 철필이라는 그 갈대를 해가지고 문자를 썼어요. 문자인데 거기가 그 서령, 뭐 인간 같은 거는 그냥 인자 뭐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김새를 가지고 그대로 한 거죠. 생김새 갖고 표현하는 그런 문자. 서령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데냐?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저쪽에 지금 시리아, 이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류 문명 중에 뭐 4대 문명 발상지 있죠. 그 중에서 그 유역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입니다. 문화. 4대 문명, 나일강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우리 많이 배우죠. 그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문명에서 제일 앞선 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우리 쪽은 황하 문명인 중국 쪽은 구간 문자라고 해가지고 각골 문자라고도 하는데, 거북이 등에다가 글자를 썼어. 거북이가 굉장히 장수어잖아요. 거기다 써가지고 구간 문자 또는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도구로 문자, 그림 이런 것들을 창조한,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이 손을 마음대로 손으로 해가지고 활용한 것. 두 번째는 인간의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눈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바깥 정보를 70% 이상 눈을 통해서 섭취합니다. 그리고 150만 개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그런 거예요. 1인치 정도, 2.54cm인가? 1인치 지나지 않지만 이 망막에는 1억 3,700만 명의 세포가 있대요. 망막에. 그래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중에 창이면서 또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마음의 창이죠. 제2의 마음이라고 하죠. 눈이 그런 정도. 모든 희노애락은 눈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포, 희열, 질투, 증오, 분노, 멸시, 사랑, 연민, 갈구, 허무, 동경, 이 많은 미묘한 감정 같은 이런 건 눈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나타났어요. 그 영상언어에서 했던 샤레이드 기법은 거의 눈을 갖고, 몸짓보다 눈을 갖고 많이 만들어 놓죠. 거기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손과 인간의 눈을 통해 가지고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문자가. 말과 그림에 대한 미드의 그 유화 발달이. 말이 먼저냐 그림이 먼저냐 가지고 미술평론가 미드가 해야서를 계속 주장했는데 유아 발달기인 생후 1살에서 1살 반 정도의 어린이를 얘한테 크레파스를 딱 지어주면은 처음에는 동그라미를 막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동그라미 안에 점을 하나 둘 셋 딱 찍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과 입을 딱 찍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엄마라는 말, 아빠 말은 그 시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그림도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2살부터 3살 때 정도 되면은 그림책에 굉장히 열중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말도 어느 정도 배우는 그런 점. 해야서 그러니까 그림과 말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림과 문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미드라는 미술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광고에서 저런 것들 많이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들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CM을 만들 때 CM이 이게 성공할까? 이 CM송이 괜찮은가? 그걸 할 때는 2, 3세 어린이들을 일정한 공간에다 만들어 놓고 장난감을 막 줘가지고 막 놀게 만들다가 CM송을 딱 불러요. 20초짜리든 뭐 15초짜리 CM송을 딱 들려줘요.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을 한참 놀다가 탁 거기에다가 소리나는 쪽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CM송은 성공이에요. 근데 그걸 무관심해가지고 장난감에 그냥 열중한다면 그 CM송은 실패, 거의 그런 걸로 해서 일종의 CM송의 그 성공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많이 생겼어요. 문자 이전에는 뭘 했었나? 문자 이전에는 깃대 같은 걸로 이렇게 연기, 봉화를 해가지고 뭐 예부 침략한다거나 뭘 한다면 봉화불이라고 해서 높은 산에서 연기를 이렇게 내가지고 알리는 그런 과정에서 북을 통해서 북이라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원시적인 거는 거의가 깃대나 연기나 북을 통해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를 만들면서 시작해서 언어가 이제 그리고 문자가 나오는 거죠. 롱펠로의 그 하이와사 노래라는 소사시가 있는데 아메리칸 인디안의 어떤 그런 걸 거기에 상형 문자들을 쭉 롱펠로라고 해가지고 에반제린이라는 작품으로 우리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대지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상형 문자들. 저 돼지 화살 모양의 저런 거가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중간에 오른쪽은 아침, 왼쪽은 저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형 문자가 그런 식으로 아메리칸 인디아는 어떤 문자?
항암 문명, 그러니까 중국의 항암 문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시베리아, 만주 쪽을 통해 가지고 저쪽 아라스카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중에 황하 문명 쪽에 그런 사람이니까 상형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상형 문자를 많이 써 그대로. 상형 문자 한자에서 보면 한자 나무 목자 이렇게 나무목 나무들이 많으면 숲을 임자를 가지고 두 개를 딱 보면 목자 둘이 숲을 나무들이 많다 할 때. 그리고 그보다 더 많으면은 나무목 제일 앞에 위에다가 두 개 삼자 살림 삼자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울창할 삼. 응? 재밌는 거는 이런 거.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뭐야 상하를 이렇게 하고 무슨 제 언덕 제자네 언덕 언덕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 언덕. 이렇게 상형 문자는 어떤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는 약간 표의 문자라고도 해요. 뜻의 문자라고. 기호 표시의 그런 뜻의 글자다. 거기에 비해서 영어의 알파벳은 표음 문자라고 하죠. 표음 문자. 로마의 알파벳은 표음 문자, 소리 글자라고. 문맹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서양에 비해서 문맹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글을 익히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 일반이 중국어의 그 한자를 일반인은 거의 많이 알았자 300자 정도밖에 몰라요. 300자. 신문에 사용하는 한자가 6,000자에서 7,000자 정도 돼요. 중국에.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3만에서 5만 자의 한자를 알아야 그래도 논문을 쓰고 뭘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야. 26개 알파벳만 알면 다 돼버리잖아.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문명에 대한 것. 그 다음 말의 문화, 서양과 글의 문화, 동양을 비교한 겁니다. 서양 말의 문화. 아고라, 포럼, 글의 문화, 서원, 서당. 서양에서는 그러잖아. 특히 그리스도교 같은 데서는 말씀의 전당이라고 하잖아. 말씀. 글의 전당이란 말 안 하죠. 말씀의 전당. 성당이나 교회를 말씀의 전당이라고. 목사들이 말하는 것을 설교, 신부의 강론 이런 식으로 묻죠. 아고라라고. 고대 그리스의 광장인데 어원은 모이다라는 거래. 뭐 시장에 모이다 그런 쪽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정치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의사소통의 광장이에요. 거기에서 포럼도 마찬가지고 고대 로마의 공공 집회 장소인데 거기서 거의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에 해가지고 공공 연설이나 웅변을 막 해서 시민을 설득했잖아요. 말로 설득을 했어. 말로. 그런 식으로 말의 문화, 말의 그런 식으로 거의가 서양은 그런 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동양은 글의 문화입니다. 글을 익히는 곳이 서원이고 서당이고 서재고 글을 읽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선비. 서양의 웅변가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문장가라고 하죠. 글을 잘 쓰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을 해프다고 보고 천한 것이라고 했고 낮은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양은 황대, 즉 배우들한테 부호나 고급 관리들이 극장을 지어줬어. 그렇게
근데 우리는 한국 같은 데에서는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어. 강대는 장타령꾼이나 강대는 완전히 유랑민, 유랑극단으로 이렇게 떠돌이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 떠돌이나 유랑극단 또는 광대나 장타령꾼 다 말로 하잖아. 천한 애들이다. 천한 거라. 그렇게. 서양은 그렇지 않고 웅변가를 어마어마하게 높이 본 그런 쪽으로. 독일 게테 같은 사람은 일종의 우리 보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잖아. 이번 광대를 위해서 시곡 써, 파우스트라는 시곡을 써가지고 광대들을 위해서 극장도 지어주고 그 공연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글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활자가 나오는 활자가.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또 활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글을 특히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글은 뭐야? 활자는 뭐냐? 글을 기록하고 그리고 원거리 멀리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이 활자가 생기면서 불교가 번창하게 된 거예요. 불교가. 또 이슬람교 코란을 통해 가지고 더 번창했죠.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서 더 번창했죠. 활자를 통해서 결국은 번창할 수 있는. 근데 이 활자가 아까 얘기했던 문자를 중시하는 동양에서 처음 시작했고 결국은 기원전 900년에 중국의 목판 활자가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우리가 더 앞서간 게 있었습니다. 예. 우리 고려 시대는 불교고 유교가 굉장히 발달했어. 중국은 그렇게 막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적어지는 않는데 우리는 불교를 막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판 인쇄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목판으로 만들었더니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때 고려 시대를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죠. 후반기에 무인들의 난을 일으켰어. 많이 무인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무인들 글 좀 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인쇄술로 했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문신들을 막 죽였. 유명한 그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니 뭐 묘청의 난이니 이런 난을 일으켰다. 난이 계속 일어나고 책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냐. 아, 불에 안 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응? 그래서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청동을 붙여가지고 범종, 불상, 동전 이런 것들 다 불이나 이제 청동, 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주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234년 중국보다 더 먼저 고려 동판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1234년에 이미 동판 금속 활자를 상정예문이라고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설로만 쭉 기록으로만 나왔지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못 찾았어요. 근데 1377년에 집지를 직접 발견하면서 새로운 이제 활자를 최초로 쓴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돼. 훌레임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근데 1234년 거는 없어졌으나 1377년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도 79년이 앞서는 거죠. 79년.
72년에 이제 이게 최초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영문헌실에서 이게 발견했는데, 우리 유명한 작년에 돌아가신 박병선이라는 여자분이 도서 그 사서였죠.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뒤지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12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참 앞닦은 게 70년대 한 2, 3년 전에 라이프지가 선정한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 1위, 구텐베르그의 금속알적 발명. 제일 인류를 완전히 뭘 만들어 놓은, 변혁시킨 최고의 저거가 1위가 구텐베르그. 조금 전에 이게 72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72년 전에, 그 전에만 발견했더라면 우리나라 직지 발명이 최초의 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놓쳐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직지는 어떤 거냐면은 선교하고 불교에서 나왔던 전해놓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모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 앞표지는 없어지고 그냥 저것만 돼가지고 기록. 이걸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프랑스 공사했던 프랑스 공사했던 프랑시가 돈을 주고 구매해가지고 가서 도둑질해가지고 간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지난번 애규장각에 있던 그 의계라는 거는 가져왔잖아요. 그건 가져온 게 아니라 그것도 프랑스에서 빌려줬어요. 지금 와 있는 의계는 어떤 거냐면은 무슨 특별한 날에 이렇게 옷에 뭐 거기에 나온 그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거기에 들어간 돈, 거기에 물자 어떤 것들을 했다는 그런 거를 기록한 그런 문서인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져왔죠. 의기하고 지금 이 직지하고는 전혀 틀린다는 거. 아니 몰라가지고 그걸 혼동 온 사람들이 직지하고 그걸 혼동 온 사람들이 많이. 자, 두 번째 활자가 되고 신문이 한참 발달하다가 그다음에 전파 매체가 됩니다.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KDK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고 37년에 BBC가 TV를 시작했고 무한대의 공간성과 동시성을 실현한 통신혁명이 이런 통신혁명. 텔레비전은 지난번도 얘기했던 영화 기술하고 라디오 기술이 결합돼서 누가 텔레비전을 발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여러 사람의 연구 결합체입니다. 뭐 필름을 발명한 사람과 무선 통신을 통신한 사람과 영화를 만든 사람 그리고 전자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TV가 시작됐고 1937년에 영국에서 좀 시작했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다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이런 데서 정규 방송을 시작한 과정이 텔레비입니다. 텔레비 명칭 시각적인 전화다 그래가지고 비주얼 텔레폰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요. 다이얼하고 포토하고 그다음 포토폰. 사진에다가 전화 합하면 포토폰. 라디오하고 영상이 합해졌다 해가지고 라디오 바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1880년 프랑스의 페러스키가 실제로 텔레비전이라고 이제 명명을. 이게 처음으로 이제 TV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방송 시대입니다. 디지털.
내일 얘기했죠. 21세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산업이다. 디지털. 음성, 데이터, 영상, 이 세 개의 정보 영역이죠. 여기다가 유무선의 통신 영역이 합해가지고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네트워킹 융합을 통해서 고도의 4A를 만든 커뮤니케이션을 실현. 4A 얘기했죠, 몇 번. Anyone, anytime, anywhere, anyway. 그래서 21세기 산업의 일종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창조 산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인간의 필수 3요소, 의식주에다가 요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합해져가지고 4대 이제 필수 4요소가 돼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완전히 문제가 되는 정도가 되죠. 자, 마샬 맥루언, 요새는 매크루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 우리는 맥루언이라고 많이. 맥루언의 방송 이론 공부했죠, 여러분들. 맥루언 1980년까지 살았는데 캐나다의 영문학자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문학자보다도 문화비평가로 더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토론토 대학교에서 미디어에 의해 인간의 학장이라는 게 1962년도에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멀티미디어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사학자인 울프는 이 마샬 맥루언을 다윈, 뉴턴,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파블로프 그 다음으로 뽑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다 이렇게 뽑을 겁니다. 마샬 맥루언 대단한 사람. 미디어에 의해 인간의 학장이라는 책들 뭐 계속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 그 책은 1960년대 미국 대학생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으로 유명해요. 저희도 60년대, 70년대 뭐 완전히 매일 이거 읽느라고 정신없고 이게 뭐 거의 레포트 뭐 모든 걸 차지할 정도. 그래서 핫 미디어, 쿨 미디어 이 얘기다. 미디어는 마사지다 이런 얘기. 지구 촌락적 사회, 글로벌 벨리지 소사이어티인가? 이게 막 계속 시험에도 맨날 이거 시험에 나와가지고 신조 와트 재밌는 사람인데 영화배우 코린 루이스와 결혼했고 우디 알렌이라는 감독 있죠. 거기에서 애니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단역으로 출연도 했던 하여튼 자유분방한 그런 이론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한 지구 촌락적 사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레비 스트러스라고 구조주의 학자가 이런 식으로 원시 촌락 사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원리 얘기를 하면서 원시 촌락 사회는 소리는 귀를 통해서 또는 제스처나 몸짓은 눈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런 공동체였다. 그게 원시 촌락 사회다. 그런데 언어가 딱 생기고 인쇄기가 발명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활자가 발명되면서 활자가 되고 인쇄기가 발전하면서 각자의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 나라들은 글자를 자기네들 글자를 갖게 돼. 그래서 개인화되고 민족주의, 일본 이주, 중국 이주, 한국 이주 그런 식 또는 내셔널리즘 그 국가 이주로 그리고 또 이중으로 해서 사회주의다 뭐 좀 자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데올리 원리기를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글자 때문에 이데올리기를 갖게 되고 세분화됐다는 국가가 다.
근데 텔레비 시대가 딱 되면서 시각과 촉각을 활용한 그런 시각과 촉각만 되면은 거리와 시간, 뭐 사상에 관계없이 어떤 문제도 같이 경험할 수 있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리와 제스처로만 공동체의 그런 걸 이루었던 원시 촌락 사회, 그걸 해기했다는 거예요. 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몸짓, 소리, 언어 뭐 하나도 한국말 모르지 하면서. 근데 유언 가입 숫자보다 더 많은 213개국에서 지금 17억 넘어가지고 18억을 향해서 18억이 지구촌 18억 인구가 그거 가지고 그대로 흉내내고 즐기고 같이 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을 예곡시켰던 그런 미디어, 인쇄 미디어, 그런 미디어가 인간을 해방시키고 통합하는 미디어 텔레비한테 이제는 바뀌었다. 텔레비 시대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 이게 지구 촌락적 사회, 글로벌 빌리지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구조주의 학자. 슬픈 열대라는 책을 옛날에 그것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그 장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장승이란 게 있죠. 동네에 이렇게 하면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그게 뭐야? 장승이 뭐냐? 동네 마을 어구에 딱 되는 게 뭐냐면은 근친상간을 금하라 하는 걸 지시하는 그런 적입니다. 근친상간. 근친상간 뭐냐?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원식 사회에서 여자라는 거는 일종의 시족과 시족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 수단이었어요, 여자가. 근데 근친상간 해버리면 안 되잖아. 시족과 시족을 매개할 일종의 미안한 얘기지만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족과 이 시족이 서로 전쟁만 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 근데 이쪽에 있는 여자가 저쪽으로 시집을 가면서 나면 싸울 수가 없잖아. 자기 손자, 자기 뭐가 되니까. 그래서 시족과 시족을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 수단으로서 여자가 필요했는데 그걸 안에서 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그 건물. 그래서 지하 여장군, 지하 대장군이나 천하 대장군이라는 걸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레비스트로스가 1930년대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했던 게 슬픈 열대라는 거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인간의 악장. 인간의 악장 내용은 미디어가 곧 인간의 학장을 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은 인체의 학장이라는 기술이. 진공관은 눈의 학장이고 귀의 학장은 라디오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학장. 한 미디어, 쿨 미디어 많이 얘기하죠. 계속. 요새는 이게 맞지 않는 것. 텔레비전이 왜 적은 정보만 제공하냐. 그렇진 않은 것. 자, 그 다음 매체 효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디어 4원칙 있죠. 그대로. 미디어 기본 문법 원칙, 신문의 논리성, 방송의 감성적 이미지. 레이건 얘기했죠. 논리의 무지하에서 기자 접근은 금지하고 사진 기자만 촬영하냐. 그 멋진 포즈. 그 미디어 기본 문법. 텔레비전은 말과 하술과 얼굴이다. 이걸 아예 문법, 그 기본 문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성 이미지를, TV는 감성 이미지잖아. 감성적이잖아. 방송, 특히 텔레비전. 그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레이건입니다. 그다음 보통 사람은 책. 신문, 이건 중고학력으로. 방송은 초등학교 4년 수준 정도. 보통 사람. 노태우 대통령 나오면서 군인, 그리고 전두환 씨의 독재 등권이다. 그런 걸 막 하니까 독재자, 군인, 이걸 없애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란 거,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를 계속 내세웠어요. 그걸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 다음 차별화 원칙. 노무현 이해창의 그 아들 군대 문제. 김정일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칼기 폭파노. 테러리스트였던 김정일을 자기를 먹기 위해서 고양이를 좋아하고 미국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영화광 이런 걸 만든 차별화 원칙을 막 계속. 차별화 원칙에는 패밀리 서포트 전략이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많이 돼. 지난번에 차별화 원칙에서 NLL 요새도 지금 한참 막 화제가 되었지만 대화로 가도 차별화 원칙. 우리는 보수다. 그걸 그대로 박근혜 정부 그것만 계속 내서 NLL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사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노인층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화돼 있어. 그리고 국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막 독도에 대해서 막 너무 집념을 갖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해 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그래서 차별화 원칙 그 원칙에 그냥 말려 들어갔죠 민주당이. 그래서 그건 폐변가 아니냐 이렇게. 그다음 기억의 원칙이 있는데 기억의 원칙은 어떤 거냐? 중에 슬로건이 작고 명료한 거. 여기 차별의 원칙이 아니고 기억의 원칙에서 잘못된 기억의 원칙. 표제요. 방송 광고의 카피 같은 간단한 것들.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이 4개 원칙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했을 때 미디어 효과론, 미디어 4원칙은 텔레비전의 카리스마적 이용. 아까 그때 얘기했죠. 카스트로 같은 사람, 드골, 나세르 이 세 명은 완전히 기가 막히게 TV를 카리스마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정치를 계속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자, 매체 이론으로 갈게요. 방송을 볼 때 방송의 효과다, 방송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임팩트다, 에펙트다 이거가요. 용어상의 뉘앙스가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방송의 영향. 그러니까 상품 판매 목적으로 해서 한다면 방송 광고의 효과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효과나 영향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데 전자산업이 발전한 거는 방송 영향으로 해서 영향이지 방송 효과가 아니잖아. 또 생활에 필요한 정보로 혜택을 받았을 때 방송이 영향이지 방송 효과는 아니란 말이야. 방송 효과는 청소년의 비행, 비행 근절 캠페인을 방송 효과로 해서 비행 근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뭘 했다는 식으로. 효과와 영향에 대한 용어상의 뉘앙스. 그래서 이제부터 통일화, 효과, 무슨 영향, 또는 이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첫 번째 통일화 효과. 타인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거나 타인과 일체감을 갖는 행위를. 자아를 강화하고
경험 영역을 확장시켜. 욕구 충족, 대리 만족. 지난번 얘기했던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 같은 거 같죠. 남녀 10명을 6박 7일 동안 무명 출연자들이야.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 감정이입, 거기에 감정이입이 내가 이입이 돼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일체감을 갖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대리만족을 시켜요. 내가 저랬다면 어떻겠지.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거죠. 동화적이고 전설적인 존재 및 천사, 악마, 영웅, 초인 등 이상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랄까요. 그러죠. 동화에 특히 어린이들의 동화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내가 신데렐라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피노키오가 되고 그런 과정을. 동일화 효과입니다. 동일화 효과. 어린이들이 보통 장래에 희망하면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거기가 소방수, 경찰, 군인 되겠다는 거 많이 있죠. 홍보대사로 유명 탤런트나 가수를 이렇게 선정하죠. 그래서 이벤트 행사에 활용합니다. 동일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동일화 효과. 두 번째, 도피적 영향. 도피적 영향. 영향입니다. 이쪽. 현실 도피적. 오락, 제고. 근심 걱정을 해소시키는 휴식 효과. 1977년에 디트로이트 시라는 시에서 미국 프리 프레스라는 신문이 TV 시청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해서 120세대를 딱 선정해 가지고 30일 동안 텔레비전을 안 보면은 500불씩을 주겠다. 500불 주겠다. 딱 그걸 한번 했어. 그랬더니 120세대 중에서 93세대가 나는 도저히 텔레비전 봐야 된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어. 120세대 중에서. 27세대 중에 27세대가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5세대만 성공했습니다. 5세대만 성공하고 나머지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 병적인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담배를 억수로 피우고 계속 술을 마시고 섹스가 증가하고 심한 우울증, 신경과민, 실어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 도피적 영향이에요. 도피적 영향. 텔레비전이 오락 기능으로서 이런 근심 걱정을 해소하고 휴식 효과를 갖는데 안 보니까 안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1970년에 독일이 방송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파업했어. 독일 서독 전체가 패닉 현상을 일으켰어. 국민들이 완전 이상한 저걸 그런 유명한 사건도 있었어. 이렇게 휴식 효과, 도피적 영향이 TV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밴드웨건 효과. 자주 얘기했죠. 집단적 공동체감. 특정 생각, 행동을 통일한 특정 생각. 겟벨스 이론 그대로 얘기했죠. 수천, 수백만이 같은 시각, 같은 방송을 들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그런 공동체감. 집단성을 자극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겟벨스. 여론을 조작해서 5표를. 그렇잖아요. 박근혜가 지금 10%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 조작. 이것도 겟벨스 밴드웨건 효과예요. 5표를. 그래서 선거법을 이렇게 여론 조사는 투표일 3일 전, 5일 전에 안 된다. 발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교육 TV 강좌에서 참 재미있는 것들이죠. 수강 학생 수에 대한 효과를 측정했는데
어떤 식이라 하냐면은 텔레비전에서 수강 학생들 여러분 같이 이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표정들을 딱딱 보면서 내가 강의하는 거를 같이 내 강의를 보고 표정들을 딱딱 그러면 그게 아 이거 인기가 있는 저거구나 해가지고 더 거기에 집중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 목소리만 이렇게 들리고 내 얼굴만 나가는 거. 수강생은 전혀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주부 프로그램에서 주부들 많이 나오죠. 인서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무슨 강연하는 분이 강의를 또 하지만은 인서트라요. 중간중간에 주부들의 표정들 거기 그리고 웃는 표정, 먼 표정들을 탁탁 찍어주지. 찍어가지고 하니까 텔레비전 거기를 시청을 하려고 하지 아무도 없이 혼자서 나와가지고 강연 아무리 오면은 실증이 나가지고 텔레비전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그것도 밴드 예건 효과입니다. 밴드. 방청객 같은 걸 돈까지 방청객들 주부 프로그램에 아줌마들 막 동원하지. 아무리 뭐다 50명 출연료 주는 거예요. 출연료 주면서 동원해가지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찍는 거죠. 밴드 예건 효과. 수제의연금 모금할 때 보면 쭉 줄 서는 거 보이죠. 불우이웃돕기 모금할 때 줄 서고 헌혈 캠페인 할 때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줄 서는 거를 카메라로 쫙 찍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막 아도가에서 돈 내고 헌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헌혈 뭐 하십시오. 불우이웃들도 없이 다 하면 절대 안 돼. 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이웃돕기 모금을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있거나 그래서 나도 돈을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밴드 예건 효과. 다음에 역효과. 보내는 측에 반대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이미지나 극복하기 딜레마, 일관성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상호 모순.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이 싫었는데 9시 땡 하면은 뉴스가 나와. 전두환 대통령은 식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찍어가는 땡전 뉴스라 해서 그때 땡전 뉴스. 다 모든 사람들이 탁 돌려 딴 데로 다 돌아가. 이게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바보들이 방송에서 맨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걸 좋아했어.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청와대에서도 그런 것만 막 요구했으니까 안 보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요새는 대통령 뉴스 절대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거 없잖아. 저 뒤쪽으로 가잖아. 중간으로. 그마치 살려주는 거죠. 역효과. 부메랑 에펙트. 부메랑 같이 엉뚱한 게 다시 되돌아온다. 보내는 측에 반대되는 걸로 나타난다. 다음 잠재의식 효과. 잠재의식. 짧은 광고문의 반복. 그래서 잠재의식을 구매로 직결시킵니다. 잠재의식 효과. 일본에서 시세이도 화장품, 박보당이라고 시세이도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죠. 비싼 화장품 중 세계적인 시세이도. 시세이도 화장품은 어떤 식으로 했었냐. 광고를 절대 지금같이 성인 무슨 프로그램에다가 절대 광고 안 했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좋아하는 프로그램. 옛날에는 라디오, 특히 라디오의 심야 프로그램에다가 시세이도 화장품 광고를 계속해요. 사람들이 그랬어. 아니 그 고등학교 애들한테 광고 해봤자 그 직접 돈 주고 사지도 않은 그런 애한테 왜 광고를 하냐. 아닙니다.
잠재력을 계속 키우는, 계속 시세이도 화장품에 청소년기에 계속 만들어주니까 주부가 되면은 제일 먼저 시세이도 화장품 하면 시세이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잠재력 효과. 산토리 광고가 유명해. 산토리라는 우리로 오면 소주나 다 나오는데 일본에서 산토리 광고. 그 광고도 유명해. 중고등학교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은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또는 심야 시간대에는 술 광고를 못 하게 했지만 옛날에는 그 광고를 했어요. 산토리 광고에서 재밌는 광고. 노래로 쫙 하는 산토리. 내가 지금 처음으로 술을 마셨을 때는 산토리였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산토리를 마신다 이런 식의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처음이라는 거를 잠재의식을 계속 처음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 처음으로 술 마신 게 산토리다. 그걸 계속 잠재의식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잠재의식 효과를 계속 만들어줘. 세계 최고의 고급차라는 롤스로이즈라는 게 롤스로이즈. 어떠냐? 이 차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해요? 롤스로이즈는 최고의 차다. 125km로 달리는 차에서 125km면 얼마나 굉장히 빨리 달잖아. 거기에 시계를 보여주면서 시계 초침 소리가 찰칵찰칵 나는 걸 그걸 광고를 줘요. 시계 125km에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초침 소리가 찰칵찰칵 나는 거예요. 엔진 소리가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차 레일로 해서 차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물컵을 딱 놔둬가지고 물컵이 가득 찬 물컵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과정. 쿠션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잠재 효과를 계속 광고를 했어. 롤스로이스는 세계 최고의 차니까 너도 나도 다 광고가 그 광고로 가니까 타려고 굉장히 유명했죠. 특히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니 그리고 최고의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탄다고 해가지고 유명했어. 무하마드 알리가 나도 사겠다. 돈 왕창 벌었잖아. 당신은 안 됩니다. 예. 우리 차는 최고 저명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명하고 고급의 그런 사람만 됩니다. 알리는 차를 못 샀어. 재밌는 얘기 롤스로이스. 어느 날 중동에서 왕세자나 그런 사람이 롤스로이스 탔잖아.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롤스로이스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세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기술자들이 한 30명이 와서 쫙 해서 고쳤어. 롤스로이스. 그러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고장난 거 고친 거에 대한 스스로 그게 영수 그런 게 안 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롤스로이스로 전화를 했더니 야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전세 비행기에서 30-40명이 와서 고쳤는데 왜 아직 돈 받으러 그런 게 안 오냐 그랬더니 롤스로이스에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롤스로이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절대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유명한 회사로 그런 소문으로 하여튼 유명한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명한.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 1931년에 벤틀리가 인수했고 또 벤틀리에서 1998년에는 폴스바겐이 또 인수했다가 지난 2001년에 BMW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최고의 차라는 롤스로이스보다 요새는 마이바흐인가 그한테 이제 눌려가지고 그게 한 10억, 15억 이렇게 되는데 롤스로이스 다 수제로 만들죠. 근데 그 차는 지금은 6, 7억 이런 정도로 싸져버리고 그런 잠재의식 효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음에 피하 주사 이론, 제일 많이 쓰는 주사 이론이죠. 탄환 이론이라고도 피하 주사 이론. 자극을 주면은 결국 바로 수용한다. 주사하면 흡수시킨다. 이게 피하 주사 이론. 때리면 반응한다. 탄환 이론. 그냥 유능한. 포박된 청중이다. 청중은 포박돼 있다. 완전히 내 눈 안에 그냥 꼼짝 못해 내 손 안에 있다는 식. 그래서 유명한 아치 게펠스가 이걸 계속 많이 활용했죠. 1920년대부터 40년까지 계속 활용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소련이 모로토프라는 사람이 붉은 전파 해결하게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계속 선전하는 막 전파를 계속 유럽에다가 막 쏟아냈어. 프랑스가 그에 반대해가지고 에펠탑에다 대소 선전, 소련 선전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쭉쭉 집중적으로 주사하면 흡수시키고 때리면 반응하고 광고만 하는 게 광고만이 탄환 이론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든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다 탄환 이론. 루즈벨트 대통령 지난번에 노변 정답 얘기했죠. 노변 매주 나와가지고 막 어려운 이걸 뭘 합시다. 계속 하니까 결국은 국민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막 때리면 반응한다 그대로 나와죠. KT, SKT, LG, U+ 같은데 막 LT 광고 막 계속 때리잖아. LT가 도대체 뭔지도 다 LT 광고. 그래서 맞다 그래가지고 일로 이동했다 절로 이동했다 지금 많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한정효과 이론. 한정효과 이론. 소효과 이론이라고도 하고 제한효과 이론이라고도. 수용자는 선별성을 갖는다. 수용자는 선별성을 갖는다. 태도나 가치나 신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포박된 청중이 아니다는 거야. 어떤 적에다 한정효과이다. 대중매체보다도 의견 지도자의 설득이 유권자의 그 투표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막 일종 유명 인물 많이 존경하고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들을 터전 훨씬 더 많이 때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별적인 어떤 기회.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특수 계층에서는 이게 피하 주사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대 이후부터 60년까지 실용주의 학자 존 듀이가 50년까지 존 듀이가 실용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효과에서 많이 연구한 겁니다. 자, 다음은 매체 기능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빨리 끝나겠네. 방송의 대중문화론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어서의 대중예술이라는 것을 쓴 사람인데 로젠버그 하이트 공조 대중문화 이론 그거에 의한 적입니다. 대중문화. 방송이 도대체 괜찮냐? 대중문화 이론.
거기 보면은 고급 문화, 중급 문화, 저급 문화 이런 것. 비관론에 감상적 문명론이라 해가지고 비관론으로 감상적 문명. 방송으로 해서 고급 문화가 침식됐다. 평균화시키고 저소가로 타락시켰다. 이런 말초적인 감각이나 소비성, 퇴폐성, 생활 공간의 욕구를 자극해 엿보기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잖아요. TVN 같은 거 뭐 사업 명품료, 사업 명품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완전 엿보기에다가 약간 저급이지. 화성인 그리고 야한 동영상 같은 에로 영화 같은 것들 그런 걸 방영할 때 보면 고급 문화를 완전 침식시키고 완전히 말초적인 감각으로 타락시켰다는 비관론입니다. 비관. 획일화시키고 상품화시켜가지고 어린이를 성인화시키고 성인의 아동화.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거의가 어린이들은 성인들의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성인들. 그러면서 성장을 해. 전체 방송 시간에 어디 자료에 의하면은 5%가 어린이를 위한 그런 프로고 나머지 95%가 성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가 완전히 성인화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비해 또 성인들이 완전히 아동화, 천박해져 그런 아동화되는 그런 과정이 또 많은. 그에 비해서 낙관론이 있습니다. 예술 형성의 법칙. 고급 문화 향수층을 확장시켰다.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층이지 향수층이 아니라 향유층을 확장시켰다. 대중문화의 어떤 접근성.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섹스피어 연극의 중에서 리차드 3세라는 역할을 참 잘하는 사람. 이걸 방송에서 그대로 연극했던 거를 방송에서 BBC에서 그대로 했어. 높은 시청률을 봐요. 높은 시청률. 그래서 고급 문화 향유층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대중문화를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연극 배우 리차드 버튼, 지난번에 얘기했죠. 햄릿 최고의 배우인데 햄릿을 계속 햄릿을 방송에서 텔레비 방송에서 그대로 연극을 그대로 했더니 막 어마어마한 인기를. 그래서 리차드 버튼이 너무 유명해졌는데 처음 몰랐지. 연극을 보는 일부 사람들만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고 햄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극의 최고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됐는데 뒤에서 아니야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뒤늦게 안 사람들. 그래서 리차드 버튼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 대학 교수도 천하다는 재즈를 들을 수 있고 구두 닦기, 구두 수리공도 고급의 바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이게 방송의 역할, 방송의. 옛날에 재즈를 들으면은 완전히 천하다. 저런 사람들이 듣는 걸로 그렇게 고급 문화를, 아까 얘기했던 고급 문화의 하이컬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몸에다 힘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대학 교수가 왜 무슨 재즈를 들어? 야, 그런 천한 재즈를 왜 듣냐? 이런 식으로. TV의 발달, TV로 해서 재즈도 들을 수 있고
바음악도 즐길 수 있다는 풍요사의 문화 폭발이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거에서 풍요사의 문화 폭발이 정보화 시대, 정보혁명, 정보지식혁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식혁명의 제일 앞에 TV다,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제1물결, 농업 중심의 농업혁명, 제2물결, 공업시대의 공업혁명, 제3물결, 정보화 시대의 정보지식혁명, 그 다음에 제4의 물결, 지금은 창조와 상상력의 혁명, 상상력의 혁명. 그에 의해서 TV가 완전히 풍요한 사회의 문화로서의 폭발성을 갖게. 대중문화의 주체는 옛날에는 산업혁명 전에는 문화라는 게 일부 귀족이나 상류층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화하고 평등화가 되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지배계층이 완전 독점했던 문화가 대중도 수용할 수 있고 대중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문화로 바뀌어진. 그래서 대중문화를 매스컬처 또는 포퓰러 컬처라고 합니다. 하이컬처, 이제는 하이컬처라는 게 있냐? 아예 없어질 정도로. 미일주의 대중에 대한 평가, 대중은 어떤 사람? 대중이 도대체 뭐냐, 대중이. 연령, 성별, 직업,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대중은 이런 사람. 대면이나 정신적 접촉이 없는 익명의 무수한 사람이다. 대면이나 정신적 접촉이 없는 익명의 무수한 사람이다. 세 번째, 공통이념, 전통, 습관, 제도가 각기 다르고 구성원에 대한 규제나 구속이나 통제력이 약하다. 이게 대중이다. 네 번째, 상황에 따라 활성화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대 집단이다. 그래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게 대중이다. 그래서 비공식 집단인 대중은 독립적이지만 특정한 상황에는 자주성, 주체성이 없고 선동되기 쉬운 집단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활성화되고 행동하여서 거대한 집단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 대중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이 딱 움켜쥐고 활용한 거다. 대중을 마음대로 활용해가지고 비극적으로 끝났지만은 이런 최고의 저걸 만드는 정치인들. 빨리 끝났네. 이걸로 이제 수박 가닥기 시간이야. 저거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잠 오지. 두 시부터 쫙 하니까 잠이 많이 오네. 졸린 사람들도 있고. 잠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 전 어느 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해군을 물리치고 막 하는데 철수라는 놈이 계속 잠만 꾸덕꾸덕 그냥 선생님이 야 철수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어떻다
내가 무슨 얘기했지?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했지? 그래. 잠에서 딱 깨어나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다고 했지? 딱 깨더니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화가 나잖아. 선생님, 장난치나 나한테 막 제가 안 만들었다고 끝까지 저렇게 하니.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대. 엄마가 딱 받았어. 전화. 엄마가 받아가지고 아 이놈의 자식이 잠만 자더니 이런다니 나를 막 무시한 것 같다. 그때 엄마가 말한 선생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딴 거는 공부는 못하지만 그러니 거짓말은 안 한다. 분명히 그 애는 거북선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뭐하다 그런. 근데 바로 옆에서 아버지가 탁 저그런 거예요. 전화를 탁 바꿔가지고 딱 선생님, 그 자식이 딴 거는 거짓말 안 하지만 그놈이 언제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숨겨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가? 다음 시간에 그 리포터 내라는 건데 그 리포터에 내는 이유는 무슨 첫째 관심을 한번 가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저희 때 계속 우리 처음에 이 한양대학교 신문학 처음 만든 장용 박사라고 있어요. 미시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미저리 대학 나오신 분이 그 사람이 동국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오고 나서 매스컴 학자로 해가지고 우리 한양대를 처음으로 이거 만든 분이야. 그 법대를 나오신 분이니까 맨날 언론과 사회적 책임에다가 특히 프라이버시 미국이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연구한 그 저널리즘 학과들은 거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하고 판례가 많아요. 막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그것만 계속 강의를 해서 그 언론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 이거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리포트를 내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떨지 한번 재밌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 자, 출석 부를게.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가? 다음 시간에 그 리포터 내라는 건데 그 리포터에 내는 이유는 무슨 첫째 관심을 한번 가져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저희 때 계속 우리 처음에 이 한양대학교 신문학 처음 만든 장용 박사라고 있어요. 미시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미저리 대학 나오신 분이 그 사람이 동국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오고 나서 매스컴 학자로 해가지고 우리 한양대를 처음으로 이거 만든 분이야. 그 법대를 나오신 분이니까 맨날 언론과 사회적 책임에다가 특히 프라이버시 미국이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연구한 그 저널리즘 학과들은 거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하고 판례가 많아요. 막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그것만 계속 강의를 해서 그 언론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권 침해 이거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리포트를 내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떨지 한번 재밌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 자, 출석 부를게.